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농업발전 7주차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들 1 강의를 맡은 김성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 농업의 발전 과정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해왔고 그 성과가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간 지식 공유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의 경제성장 경험을 분야별로 정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농업용수의 개발, 농업기계화 촉진, 경지정리, 농업기술 개발 및 현장교육 이렇게 4개 분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용수의 개발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천수답이란 말이 있습니다. 빗물에 의해서만 벼를 심어 재배할 수 있는 논을 말합니다. 천수답을 다른 말로 불완전답이라고 합니다. 비가 내려야지만 비로소 농사를 지어 곡식을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 경영이 불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농사를 지어 매년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인공적인 방법으로 물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저수지를 만들어서 사시사철 내리는 빗물을 모아두거나 관정, 즉 우물을 파서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인공적인 시설물이 비로소 갖추어진 논의 경우 농업 경영이 안전하다는 의미에서 안전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작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농업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자연적인 물의 공급이 연중 굉장히 불규칙하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아시아 대륙 동북단에 위치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입니다. 지리적으로 온대 계절풍 기후에 속하게 되는데 겨울철은 한랭 건조하고 여름철은 고온 다습한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연 강수량은 대개 500에서 1500mm 사이에서 매년 고르지 못할 뿐더러 1년 중 내리는 총 강수량의 3분의 2가량이 고온 다습한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7월 중에 연중 강우량의 30%가 내리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장마철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름에 강우가 집중되긴 하지만 기상적인 요인으로 인해 여름 강수량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여름 기간 동안은 모내기를 마친 벼의 생장기인데 여름 가뭄이 오게 되면 벼의 성장이 정체되어 그 해의 생산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름 기간에 너무 비가 많이 내려도 문제가 됩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장마철에 태풍이 동시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심한 풍수해를 입게 됩니다. 덜 자란 벼가 물에 잠겨버려 죽거나 태풍으로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그의 생산성이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농업 생산이 예측할 수 없는 기상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예로부터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저수지나 보를 만들어서 연중 물을 모으고 이를 농사철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을 만들어 관리하는 주체가 명확히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농촌 마을에 어느 정도의 관리 질서가 잡혀 있어서 시설의 관리와 물의 합리적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모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땅 임자의 허락 없이 남의 땅에 농사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조선시대 자료를 보면 이러한 모경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기사가 자주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남의 땅이란 것은 말 그대로 남이 소유한 땅이 될 수도 있지만 주로 모경이 이루어지는 곳은 저수지에 물이 말라서 드러난 땅이었습니다. 저수지에 물이 충분히 모이지 않으면 바닥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곳에 몰래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저수지에 민물고기를 넣어서 기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서 물고기에 배설물이 쌓이기도 하고 또 오랜 시간 물이 고여 있으면서 그 안에서 각종 동식물의 사체가 부패하면서 저수지의 물은 작물의 성장에 필수적인 양분들이 풍부하게 녹아있는 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저수지의 물이 고여있는 땅이야말로 얼마나 비옥한 땅이겠습니까? 과거의 경험을 통해 저수지의 물이 말라서 생긴 땅에 농사를 지으면 소출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곳이 주로 모경이 행해지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경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관리 주체가 없다면 결국 저수지 자체가 없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공유지의 비극과 같은 상황입니다. 저수지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려면 그 저수지를 이용하는 농촌 마을 내부에 자치적인 질서가 잘 확립되어 있거나 아니면 마을에 강력한 위계 질서가 있어서 모경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잘못된 행위를 적발하면 엄한 처벌을 하는 시스템이 작동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마을의 자치적인 질서보다는 주로 그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유력한 양반 가문에 의해서 물 관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국의 저수지 관리 시태를 연구하기 위해 각지의 저수지를 답사했던 적이 있는데
울산의 한 저수지를 답사하던 중에 땅속에 묻혀있던 비석을 하나 발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비석에는 1800년대 중반경에 그 지역의 어느 유수의 양반 가문에서 이 저수지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바로 그 당시에 이를 기념하기 위해 비석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지역의 경우 권위 있는 양반 가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큰 저수지가 만들어져서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었던 셈입니다. 물론 지금은 관련 당국, 즉 한국농어촌공사에 의해 체계적으로 농업용수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양반 가문이 필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결과 이 비석은 땅에 묻혀서 이방인의 발에 채우고 나서야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국가 당국의 주도로 농업용수의 개발과 관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08년 수리, 즉 물을 이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수리라는 이름이 붙은 수리조합이 창설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합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이러한 주체가 그 물을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지역 농민이 되고 해당 농민들이 그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여기에서 국가 당국의 주도로 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당국이 물 관리를 전담할 주체, 즉 수리조합이 지역별로 설립되는 것을 촉진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 보조금의 형태로 지급했다는 것이지, 형태적인 측면에서는 농민들로 구성된 지역별 조직이 관리 주체가 되어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기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강조드리는 것은 현재에는 한국농어촌공사라는 관련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가 전액 국가 예산을 통해 저수지, 댐 등 농업용수원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비교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수리조합은 식민지 시기를 거쳐 해방 후 한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농업용수원 관리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1962년에 수리조합이 토지개량조합으로 이름이 개칭되면서 물관리 이외의 토지개량 사업도 수행하는 것으로 바뀌고 1970년에 다시 농지개량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명칭이 바뀜에 따라 개정된 관련법에 따라 사업 내용이 확장되지만 기본적으로 조합이란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수익자 부담 원칙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0년부터 당시 농업기반공사, 현재의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리 역할을 넘겨주게 되면서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던 조합 형태의 물관리 체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농업용수의 관리 주체가 지역별 조합에서 전국 단위의 공사체제로 일원화된 것은 바로 농업용수원의 규모도 한국농업의 성장과 더불어 대규모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해외로부터 대규모 처화관을 도입함으로써 종래에는 없던 대규모 농업용수원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1965년 정부는 전천후 농업용수원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는 전천후, 즉 어떠한 기상 조건에서도 제기능을 할 수 있는 농업용수원을 개발한다는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기존의 수리조합 등에 의한 지역별 국지적인 농업용수원의 개발로는 당시 당면한 식량 자금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농업용수원의 개발이 시도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개발에 소요되는 해외 원자재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외화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과 달리 이제 막 수출 산업이 부흥하기 시작한 당시에는 외화가 귀중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로부터 차관을 받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1969년 IBRD, 즉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1974년 ADB, 즉 아시아개발은행, OECF, 즉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 등의 해외 차관 도입 협정이 속속 체결되는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 실제로 해당 차관이 도입됨에 따라 연간 50억 원에 불과하던 농업용수 개발 사업의 사업비 규모가 1978년 기준으로 연간 278억 원으로 5배 이상 늘게 되면서 사업이 비약적으로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해외 차원으로 개발된 대규모 농업용수원의 사례를 몇 가지 열거해보면 이렇습니다. 금강지구 대규모 2단 양수시설의 건설. 이는 한국에서 최초로 외자 도입을 통해 건설된 농업용수원입니다. 그리고 서해 아산만과 남양 만해, 방조제를 축조하여 거대한 담소인 아산호를 조성한 것. 경주 덕동댐, 나주댐, 장성댐, 당양댐, 광주댐을 건설한 것 등이 1970년대 해외 차관의 도입으로 이루어졌던 사업입니다. 1980년대까지는 이와 같은 대규모 농업용수원의 개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이후에는 이미 건설된 용수원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재정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중규모 농업용수 개발비 중 수리시설 복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대까지는 5%에 불과했지만 1980년대 12%, 1990년대 45%, 2000년대에는 106%로서 개발비보다 복구비가 더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한국농업에서 농업용손의 공급이 대규모 시설 방식으로 점차 변모하고 그러한 대규모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과거 소규모 용손을 개발하던 시기의 농민조합 형태, 물론 더 과거로 되돌아가면 주로 양반 가문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관리의 주체가 국가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로 이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업용손 개발 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시하는 참고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농업기계화 촉진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